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준의 지혜 TV 첫 번째로 들려드리는 이야기 모음 오디오북입니다. 중마고 점쟁이와 대감의 우정. 조선시대 어느 시골 마을에 어릴 적부터 친형제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아껴주는 중마고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아이는 아명으로 돌이라고 불렸고 다른 아이는 두탑이라고 불렸다. 두 아이는 서로 이웃에 살고 있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붙어 다녔다. 영특한 두 아이는 사이좋게 같은 서당을 다니며 글공부를 하여 훗날 정승이 될 꿈을 키워갔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두터비는 갑자기 열병에 걸려 오랜 기간 앓는 바람에 그만 시력을 잃게 되었다. 둘이는 친구와 함께 공부할 수 없게 되자 실망했으나 홀로 10여 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급제했다. 둘이는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해야 해서 친구 두터비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한편 어린 두터비는 정승의 꿈을 접고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지내던 차에 부모님마저 늙고 병들어 가세가 점차 기울게 됐다. 심성이 착한 두터비는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두터비는 눈이 보였을 때 주역을 공부했던 생각이 났다. 당시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업으로 삼는 경우가 흔했다. 두더비는 어렵사리 점수를 배워 점집을 내었다. 그러나 사는 곳이 한적한 시골인지라 점집으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았고 벌이도 시원치 않았다. 결국 집에서 나와 저작거리로 나아가 멍석을 깔고 앉았다. 여전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사람들이 뜸했고 가끔씩 사람들이 거린으로 오해하기 일쑤였다. 행색은 점점 남루해지고 멀리서 보면 거지가 동냥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이렇듯 두 친구는 서로 떨어져 지냈고 무심한 세월은 흘러 10여 년이 되었다. 둘이는 순탄하게 벼슬살이를 해서 재상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린 시절의 친구가 그리워졌고 동문수학하던 두터비가 보고 싶었다. 둘이는 시간을 내어 친구를 보러 고향으로 향했다. 둘이는 고향 길가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멍석을 깔고 앉아 점을 보는 두터비를 발견했다. 여보게 친구, 나 돌일세. 자네 중마고 돌이라네. 두터비는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웠다. 여보게 이 얼마만인가 자네 얼굴을 볼 수 없으니 한탄스럽구먼. 두 중마고원은 서로 부둥켜 안고 회포를 풀었다. 잠시 후 둘이는 두타비의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든 돕고 싶었으나 자신 또한 여러 사정으로 재물을 모으질 못해 풍족하지가 못했다. 둘이는 도울 방도를 궁리하던 끝에 두타비에게 말했다. 여보게 친구, 내 자네를 도울 방도를 일러줄 터이니 내 말을 잘 듣게나. 내가 타고 온 말을 동문 밖 마을 어귀에 있는 세 번째 소나무에 메어두겠네. 고을 수령도로 자네에게 점을 쳐 잃어버린 말을 찾도록 하겠으니 자네가 점을 쳐 찾는 척하게나. 두터비는 거짓점을 치자는 친구의 제의가 내키지는 않았으나 이름이 나면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질 것이고 또 친구의 호의를 생각해 따르기로 했다. 마침내 친구가 한 말대로 두터비는 고을 원님의 명을 받아 점을 쳐 말을 찾았다. 이 일로 두터비의 명성이 고향 마을을 벗어나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렇듯 친구에게로 이름이 알려져 두터비의 생활이 점점 나아졌다. 두터비는 친구 도리가
너무 고마웠고 두 친구 사이의 우정은 더욱 두터워졌다. 이때 궁궐에서는 임금이 아끼던 옥으로 만든 허리띠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자 한 신하가 임금에게 말했다. 전하, 점을 쳐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것으로 유명한 두탑이라는 점쟁이가 있사옵니다. 이자를 불러 점을 치게 하겠사오니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당장 두터비를 궁에 들도록 지시했다. 어명을 거역할 수 없던 두터비는 어쩔 수 없이 궁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전의 명성이 꾸며진 것이라 이번 일로 공경에 빠질 것이 염려되었다. 두터비는 말을 타고 가는 중에도 자신이 옥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탄식하며 불가서리, 불가서리 하고 말했다. 이 말은 말할 수 없는 데라는 한자 말이었다. 그때 두따비를 멀리서 따라오던 수상한 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옥대를 훔친 자가 보낸 염탐꾼이었다. 염탐꾼은 자신을 사주한 사람에게 즉시 달려가서 고했다. 나리마님, 그 점쟁이가 불개서리 하며 나리의 성함을 계속 외치면서 가고 있습니다요. 이 말을 들은 나리라 불린 자는 화들짝 놀랐다. 사실은 옥대를 훔쳐간 자는 이름이 불개요, 직위가 서리인 관원이었는데 얼핏 불가서리와 불개서리가 비슷하게 들렸던 것이다. 불개라는 자는 서둘러 두따비가 궁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재물을 은밀하게 바치며 말했다. 도사님, 옥대를 임금님께서 머무는 궁의 서쪽 오른편 계단 아래 묻어놓을 터이니 제발 더 이상 저의 이름을 발설하지 말아주시오. 두타비는 궁에 도착하자마자 임금의 명을 받아 점을 쳤고 도둑의 말대로 서쪽 계단 아래를 파보도록 했다. 과연 잃어버린 옥대가 그곳에 있었다. 임금을 비롯하여 많은 신하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고개를 갸웃했다. 특히 임금은 이 일을 몹시 기이하다 생각했고 혹시 도둑과 작당하여 옥대를 훔친 후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증이 생겼다. 실로 신기한 일이로다. 과연 점쟁이의 신령한 기운이 허명이 아닌지 과인이 재차 시험해 보겠노라. 라고 임금이 말했다. 말을 마치고 임금이 정각들 사이로 난 옆길을 지나다 마침 지나가는 두꺼비를 보았다. 임금은 내시에게 그 두꺼비 이에다 큰 돌을 덮어놓으라고 일러두고 두타비에게 갔다. 임금이 두타비에게 물었다. 여봐라, 그대가 그토록 신통하다고 하니 문제를 내겠노라. 과인이 방금 물건 하나를 얻었는데 무엇인지 맞추어 보아라. 만약 틀린 답을 대면 임금을 기망한 죄로 그대의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맞는 답을 낸다면 천금을 내리겠노라. 두타비는 난감했다. 두타비는 친구 덕에 거짓 명성을 얻어 결국에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타비는 절망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엎드리며 도리가 두타비를 죽이네 라고 오열하며 외쳤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며 말했다. 과인이 돌로 두꺼비 한 마리를 눌러놓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자가 마치다니 신통하고 신통하도다. 과연 신령한 점쟁이가 맞구나. 임금은 도리가 재상의 아명인 줄 몰랐고 두타비가 두꺼비의 방언인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임금은 문제를 맞힌 두타비에게 천금을 상으로 하사했다. 두타비는 잠시나마 친구를 원망했던 것을 사과했고 둘은 더욱 친하게
평생 지기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후에 사람들은 두타비의 일화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일부 사람은 허명으로 우연히 상황이 맞아떨어져 행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는 두 번의 우연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착하게 살아온 두 친구의 우정을 하늘이 가상히 여겨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거짓말 시험으로 사익감 뽑기. 조선시대 한양의 정승에서 물러난 김대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김대감의 집안은 조상 중에 개국공신이 있어 대대손손 부귀와 영화를 누려왔다. 그런데 그에게 근심거리가 생겼다. 그에게는 어여쁘고 지혜로운 외동딸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는 이른 나이에 병이 들어 세상과 하직하였다. 혹여 재혼하면 딸이 홀대받을까 우려되어 홀로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그런 딸이 어느새 16세가 되어 시집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자연스레 김대감의 집에는 명문대가에서 보내온 매파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김대감은 조건을 보고서 혼담이 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딸도 내주기 싫어 매번 거절하느라 시달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의 사이가 되면 어여쁜 아내와 만석지기 전닭과 대궐 같은 집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특히 공신의 정승 집안이라 그 자손에게는 벼슬길이 열려 출세가 보장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느 날 김대감에게 좋은 혼처가 찾아질 때까지 혼담을 자연스레 내칠 묘책이 떠올랐다. 한편으로는 사람됨이 훌륭한 사익감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김대감은 다음 날 집 뒷문에 방을 붙였다. 자기에게 3번의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로 인정받으면 사이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방방곡곡으로 퍼졌다. 시험을 보려는 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김대감은 후보자들의 첫마디에 하나같이 시큰둥하게 "그도 그러겠네 그려. 맞는 얘기군." 하고 수긍하니 순식간에 시험이 끝났다. 사정이 이러하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대감이 딸을 시집 보내기 싫어서 장난친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이 널리 퍼져 시험을 치르려는 자들이 점차 줄어 3년이 지나서는 거의 발길이 끊겼다. 김대감이 한가로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즈음에 19세가 된 김낭자는 걱정과 근심이 많아졌다. 몸가짐이 바르고 영특한 딸은 아비의 기행을 분말 없이 따라왔지만 이제는 홍기가 꽉 차 사정이 바뀐 것이다. 특히 얼마 전 아버지 환갑잔치 때 먼 발치에서 본 연마을 이도령의 수려한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우연한 기회에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스쳐 지나갔으나 그 순간 청춘 남녀의 설레임이 시작되었다. 김낭자는 아버지 하는 대로 따르다가는 영영 혼처를 찾지 못할 것이 염려되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를 내었다. 용기를 내어 이미 마음에 들어온 이도령에게 거짓말 시험을 통과할 방도를 적은 서찰을 보냈다. 이도령은 김낭자의 서찰을 받자 기뻤으며 그녀의 꾀에 탐복하여 용기를 내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이도령 역시
김낭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가세가 기울어 감히 혼담을 꺼내지 못하던 차였다. 이도령의 집은 과거 고려의 명문가였으나 조선이 세워져 지위를 잃으니 가세가 기울었고 아버지도 일찍 여의어 호로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학식과 인품이 이미 마을의 경계를 넘어 칭송이 자자했다. 이도령은 다음 날 김대감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남루한 행색이라 하인들에게 환영받을리 만무했다. 하인들에게 문 앞에서 쫓겨나려 할 때 거짓말 시험을 보러 왔노라고 이도령이 말했다. 거짓말 시험을 치러 온 자는 무조건 들이라는 대감의 엄명이 있던 터라 하인들은 군말 없이 사랑채에 구하고 이도령을 방으로 들였다. 김대감은 오랜만에 방문한 시험 응시자인데다 남루한 행색의 젊은이를 보고 순간 긴장의 마음이 풀어지고 심지어 무시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김대감은 이도령의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하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보아하니 자네는 방가의 자손인가 본데 시험을 보겠다는 게지. 어디 한번 입담을 펼쳐보게나. 이에 이도령이 답했다. 조인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며칠 전 염라대왕을 배우니 김대감 댁에 가서 거짓말 시험을 보면 필시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는 하명을 받은 때문이옵니다. 김대감은 남루한 이도령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사람아, 염라대왕을 만났다면 자네가 죽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어찌 올 수 있었겠나. 거짓말 말게. 하고 거짓말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도령이 말을 이어갔다. 아니옵니다. 염라대왕을 뵙고 나올 때 돌아가신 대감의 선진께서 대감의 실없는 장난을 멈추도록 시험을 통과해 손주 사이가 되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선친까지 들먹이자 김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거짓말 말라고 불같이 화를 내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놓고 두 번째 거짓말까지 인정해버린 김대감은 속으로 당황했고 초조했다. 김대감은 더 이상 지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도령의 마지막 얘기를 재촉했다. 그러자 이도령은 품에서 아주 오래된 듯한 서찰을 김대감에게 내밀며 보라고 했다. 김대감은 서찰을 열어보았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서찰에는 김대감의 선친이 이도령의 조부에게 쌀 3만석을 구웠으니 후대에서라도 이자까지 더해서 갚겠다는 차용 증서였다. 거짓말을 인정하면 보잘것없는 이도령을 사이로 맞이해야 하고 참말이라 인정하면 당장 쌀 3만석과 이자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대감의 얼굴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김대감은 한참 동안 고심한 후에 외동딸을 불렀다. 김대감이 말했다. 얘야, 오늘 여차여차하여 이리 세 번째 거짓말까지 듣게 되었구나. 이 애비는 판단을 못하겠으니 내 생각에 따르마. 김낭자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소녀 당초 아버님의 처분에 따르고자 하였사오나 저의 일로 아버님의 심려가 더욱 깊어질까 염려되옵니다.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효행의 근본이니 더는 심려치 마시고
이분을 택하셨으면 하옵니다. 김대감은 내심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도령이 달리 보였기에 딸의 말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만 고민하지 않고 용기를 낸 김낭자와 이도령은 스스로 행복을 찾기에 이르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사모하는 김낭자와 이도령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정승 맹사성 겸손해진 사연. 맹사성은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 조선 태조 임금 때에 발탁되었고 태종의 인정을 받았으며 세종대에는 8년간 정승을 했다. 당시 청렴하고 겸손하기로 이름이 높은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한 후에도 세종 임금이 불러 국사를 논했다고 한다. 맹사성은 낮은 풍계에 있을 때부터 정승이 된 뒤에도 상대방의 신분이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예를 갖추어 대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품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진다. 맹정승이 충청도 아산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던 차에 길가에 정자가 보였다. 정자에 다다르니 잘 차려입은 젊은 선비가 따라온 수행원과 함께 정자를 독차지하고 비를 피하고 있었다. 맹정승은 정자에 오르지 못하고 정자 아래 처마 밑에서 간신히 비를 피하고 있었다. 젊은 선비는 허름한 행색에 늙은 양반을 보니 대수롭지 않게 보던 차에 말을 걸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친밀해지자 젊은 선비가 놀려줄 요량으로 공과 당이라는 글자를 질문하고 답하는 말 끝에 너 말리기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고 소탈한 맹정승이 응했다. 맹정승이 먼저 말했다. 안양에는 무슨 일로 가는 공? 이에 젊은 선비가 벼슬을 구하러 시험 보러 갑니다. 무슨 벼슬을 구하려 하는 공? 의정부 녹사입니다. 이에 맹정승이 내가 시켜줄 공? 라고 하자 젊은 선비가 초라한 차림의 늙은 정승을 힐끗 바라보며 철로께서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렇듯 공당 말 이어가기 놀이를 하다가 비가 그쳐 서로 갈 길을 갔다. 며칠이 흘러 맹정승은 그날 젊은 선비가 치른 시험의 면접관으로 시험장에 갔다. 시험 결과 선비가 합격권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시험장에서 선비의 면접 차례가 오자 넌지시 말했다. 시험은 어찌 보았는공? 이 말을 정승이 하자 젊은 선비는 그제서야 그날 늙은 양반이 맹정승이었던 것을 깨닫고 순간 땅에 엎드리며 말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변에 앉은 면접관들이 이 상황을 보고 황당해했으나 그간의 일을 듣고 모두들 크게 웃었다. 맹정승은 비 오는 날 젊은 선비가 자신을 희롱한 일을 두고 일체 감정을 가지지 않았으며 선비에게 관리가 되면 길가에 거럼뱅이나 지나가는 개에게서라도 배울 것을 찾으라는 덕담과 함께 선비를 관리로 뽑았다고 한다. 맹정승은 겸손한 데다가 소탈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평생 재물을 욕심내지 않았고 비가 새는 허름한 집에서 나라에서 받은 녹봉으로만 생활했으며 외출할 때는 검소한 옷차림에 주워다 기른 검은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소탈한 모습과 관련된 일화도 전해진다. 어느 날 맹정승이 충청도 아산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갈 때의 일이었다. 충청도 양성과 진위의 관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맹정승을 영접한다는 핑계로 안면을 트기 위해 가는 길목에 위치한 장호원에서 기다렸다. 관원들이 나졸들을 거느리고 맹정승의 행차를 기다리는데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다들 기다리다 지쳐 혹여 맹정승이 지나가는 날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즈음에 검은 소를 타고 허름한 행색의 늙은 양반이 길 한가운데를 한가로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관원이 길을 터놓기에 노인 양반에게 다가가 호령을 했다. 도대체 어떤 늙은이가 길을 막고 가는 게요? 그러자 노인이 태연하게 말했다. 아산 맹고불이 내 소를 타고 간다오. 고불은 맹사성에 호였다. 뒤늦게 이를 알아들은 관원들은 자신들이 맹정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크게 실례한 것으로 호환이 있을까 두려워서 사방으로 주랭랑을 쳤다. 이때 지니고 있던 관인이 연못에 빠진 줄도 모르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 연못 이름이 치민년이라고 전해진다. 이렇듯 맹정승이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 자세를 갖게 된 데에는 젊은 시절의 일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맹사성이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 한 고을의 원님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 젊은 맹사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자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어느 해 인근에 고승으로 이름난 스님이 있어 도움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가파른 산길을 걸어 찾아갔다. 젊은 맹사성이 노스님과 마주 앉아 말했다. 선사, 제가 고을을 다스린 지 여러 해가 되어 가는데 백성과 고을을 다스리는데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소이다. 혹여 좋은 생각이 있으면 알려주시구려. 이에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간단하지만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 될 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 맹사성은 언성을 높였다. 그런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고작 해준다는 말이 그것뿐이란 말이요. 내가 그리도 어리석어 보이는 게요. 젊은 맹사성은 너무나 기대 이하의 말에 실망하였고 가파른 산을 오른 도구가 부질없이 느껴져 홧김에 언성을 높이고 몸을 일으켜 자리를 떠나려 했다. 노스님은 얼굴빛을 바꾸지 않고 젊은 맹사성을 달래며 차나 한잔 하자고 청했다. 맹사성은 화를 참지 못하고 성급히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좋은 말을 해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찻상을 앞에 두고 노스님과 마주 앉았다. 노스님은 젊은 맹사성 앞에 찻잔을 놓고 차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찻잔이 거의 찰 즈음에 맹사성은 찻잔을 손으로 들려 했으나 노스님은 차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찬물은 찻잔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쳤다. 방바닥까지 찬물로 흥건하게 젖어갔지만 노스님은 차를 계속 따랐다. 젊은 맹사성이 노스님을 만류했다. 선사, 찬물이 방 안에 넘치었소이다. 왜 이러는 게요? 차를 그만 따르시오. 이에 따르던 차 주전자를 내려놓고 노스님이 젊은 맹사성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찬물이 넘쳐 방 안을 적셔 망치는 것은 알고 재주가 넘쳐 자신의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노스님의 말을 듣고 젊은 맹사성은 흠칫 놀라며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앉은 자리 역시 바늘방석이어서 더 이상
노스님을 마주 대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노스님에게 간단히 눈인사를 하고 급히 일어나 나가려고 할 때 그만 문틀에 이마를 부딪혔다. 한순간 몸이 휘청하였고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대돌의 신발을 신으려니 뒤에서 노스님의 한마디가 들렸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는 법입니다. 젊은 맹사성은 노스님과의 일이 있은 이후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자신의 작은 재주를 더 이상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또한 유연하면서 소박하고 꼼수를 부리지 않는 담백한 자세를 변함없이 지니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맹사성은 조선시대 명재상으로 명성을 남겼지만 세상을 떠나며 남긴 물건은 참으로 소박하였다. 빗에는 낡은 집 한 채와 하얀 옥필이 그리고 검은 소가 눈에 띄는 전부였다고 한다. 맹정승이 세상을 떠나자 항상 길동무가 되어주었던 검은 소 역시 주인을 잃은 슬픔에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한다. 후대 사람들은 둘의 소박한 인연을 기리기 위해 검은 소를 맹정승의 묘 옆에 묻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맹사성은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함과 녹봉 이외의 재물에 눈길을 주지 않은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었으니 맹사성의 일화는 지나간 시대의 흔적일 뿐이고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맹사성의 몇몇 일화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본받을 점이 많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린 신부와 나이 많은 신랑. 목첨은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 참판의 벼슬을 하다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부인과 사별하여 아들 하나를 키우며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목첨은 대를 이을 아들도 하나뿐이라 항상 불안한 마음이었다. 더구나 목첨은 청렴하여 사사로이 재물을 모으지 않아 살림도 넉넉하지 못한 데다가 나이가 이미 50 중반에 들어 새로 부인을 맞이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홀로 지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번민과 외로움에 밤잠을 자주 설치는 날들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피곤하여 낮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흔들어 깨워 눈을 떠보니 친구가 찾아온 것이었다. 낙향한 후 근동에 아는 이가 없던 차에 승지 벼슬을 했던 조시성의 친구가 옆마을에 살게 되어서 친하게 지내며 수시로 시간을 함께 해왔다. 친구 조대감이 혀를 차며 말했다. 여보게, 명색이 선비인 자네가 대낮부터 잠이라니 무슨 일이 있는 겐가? 요즘 몸은 피곤한데 밤잠을 자주 설친다네. 목대감이 답했다. 조대감은 목대감의 사정을 잘 아는지라 안쓰러운 표정으로 넌지시 말했다. 여보게, 상처한 지도 꽤 되었으니 재혼하지 그러나 자네 꼴이나 아이 몰골이 말이 아니네 그려. 자손을 늘리고 살림을 신경 써줄 부인을 맡게나. 목대감이 답했다. 어허, 자네마저 어찌 그런 말을 해서 부끄럽게 만드나. 어찌 나와 같은 늙은 호라비를 좋다 할 여인이 있겠나. 더는 말 마시게. 목대감은 이리 말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펄쩍 뛰던 모습에서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주대감은 목대감의 반응을 보고 넌지시 말했다. 여보게, 내 동무로서 자네가 곤란한 처지인데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나. 내 받은 처자가 있으니 자네는 잠자코 내 말만 따라하시게나. 어허, 여보게, 나를 더는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게나. 목대감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가만히 말했다. 주대감은 목대감에게 호언장담은 하였으나 기실 생각해둔 처자란 연마을 정생원의 여식이었다. 근동에는 홀로 지내는 처자를 둔 양반은 이 집이 유일했다.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벼슬을 한 사람이 없어 문벌은 약했으나 매해 수천석을 거둬들이는 부자인데다가 딸 역시 예쁘고 행실 바르기로 소문이 났다. 더구나 신부의 나이가 홍기에 이르렀다고 하나 20세도 안 된 터라 목대감에게는 언감생심, 도저히 쳐다보지도 못할 신부감이었다. 정생원에게 목대감과 딸의 혼담을 꺼낸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어서 이런 지하에 거절당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친구의 어려움을 위해 주대감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며칠 뒤 주대감은 근처의 선비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다. 가을을 맞아 시도 지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명분이었다. 물론 목대감과 정생원도 초대되었다. 날이 저물어 대부분의 손님들이 돌아가고 정생원과 목대감을 비롯해 몇 사람만 남게 되었다. 주대감은 근동에 있는 집안들의 문벌에 대해 화제를 돌리면서 정생원의 집안에 변변한 진사 한 명, 벼슬아치 한 명 나오지 못한 것을 은근히 놀렸다. 정생원은 말을 못하고 술만 연이어 들이켰다. 치기가 깊어지자 주대감이 정생원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정생원. 참판 벼슬한 사이를 얻어 집안의 문벌을 높여볼 생각이 없으시오. 네, 좋은 제안이 있소이다. 정생원이 기가 솔깃해서 말했다. 그리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소만. 나와 같은 백면소생에게 그런 제의가 올리 있겠소? 정생원이 어느 정도 틈을 보이자 말했다. 무에 어려울 것이 있겠소.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이 방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소? 하고 목대감을 보며 말했다. 뒤에 앉은 몇몇 사람은 술렁이며 주대감이 미치지는 않았나 하고 쳐다보았다. 목대감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런데 정작 정세원의 표정은 사뭇 심각해졌으나 거절의 표시는 아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부인과 상의한 후에 답을 하겠노라고 정생원이 진지한 어투로 말했다. 일찍이 목대감의 인품이나 문벌이 널리 알려졌으나 많은 나이와 넉넉지 못한 살림이 정생원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다. 한편 자신의 집안이 근동에는 부자로 알려졌지만 양반가로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누대에 걸쳐 단 한 사람도 없어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던 차였다. 다음 날 정생원이 지난밤의 일들을 부인에게 말하자 부인은 문벌이 무얼하고 귀한 딸의 혼처를 함부로 정하려 든다고 엄청 화를 내며 젊고 마땅한 혼처를 보아놓았으니 딴 생각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정생원은 부인의 서술에 눌려 거절 의사를 주대감에게 전달했고 수십 리 떨어진 먼 고을의 젊은 신랑을 혼처로 정하였다. 거절의 의사를 전해들은 목대감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했고 혹시나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자신이 더욱 부끄러워졌고 그 일을 잊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생원의 집에서는 초래청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생원 내에는 수십리 떨어진 집안이었으나 흡족한 혼처에 연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런데 출애청을 펼쳐놓은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으나 신랑이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자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정생원 내에는 누구보다도 속이 탔다. 그러던 중 신랑 측 성직이와 하인들이 급히 들어오며 정생원을 찾았다. 정생원은 그들을 사랑채로 불렀다. 이윽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정생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혼례 시각에 늦지 않으려고 수십리 길을 신랑이 급히 서둘러 오다가 그만 말이 나무 등걸에 발이 걸려서 놀라는 바람에 신랑이 말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만 것이었다. 당시 양반가의 풍속에 따라 딸이 혼례도 치르지 못하고 가부소리를 들을 것에 정생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미 초래청이 차려진 후라 이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다. 이때 마침 이를 지켜보던 주대감이 정생원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정생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말이 돌 것인즉 신랑을 목대감으로 대신하면 대개의 따님이 가부가 되는 것은 면할 것이니 어떠시오? 정생원 부부는 이러나 저러나 마을 사람들의 구설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무엇보다도 딸이 가부가 되는 것을 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주대감의 제의를 따르기로 했다. 주대감은 급히 말을 몰아 목대감에게로 갔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서둘러 사모간대를 갖추고 초래청으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목대감은 주저하며 말했다. 여보게, 내 자네의 정성은 고맙게 생각하네만 선비된 자가 어찌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 나의 이로움을 챙기겠는가. 다를 수 없네. 목대감이 완강하게 버티자 친구 조대감이 말했다. 자네가 신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젊은 신부가 혼례도 치르지 못하고 가부가 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네 그려. 어지러운 집안 살림을 챙길 부인 없이 계속 지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젊은 여인이 얼굴도 모르는 신랑의 죽음으로 평생 가부의 멍에를 지게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불행한 어린 신부를 자네가 감싸 안아주게나. 친구의 마지막 말에 목대감은 어쩔 수 없이 설득이 되었고 관복을 차려입은 후 친구와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갔다. 나이든 신랑의 등장에 혼례에 참여한 하객들과 구경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생원의 아내는 딸의 혼례날 대성통곡을 했고 하인들은 영문을 모르고 늙은 신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섰다. 이때 정생원은 마음을 굳히고 하인들을 물렸으며 일가 친족에게도 다짐을 놓았다. 자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혼례가 그럭저럭 마무리되었다. 혼례가 끝나고 신혼부부가 신방에 들었지만 정생원의 부인과 일가 친족들은 혼인을 억지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떨칠 수 없었다. 정생원 역시 안도의 한숨인지 회한의 한숨인지 모르게 깊은 숨을 연거푸 대내었다. 한편 신방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여느 신혼방이라면 떠들썩하니 구경꾼도 몰려들고 할 터인데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늙은 신랑이 한마디 했다. 여보시오 부인. 이리도 황망히 부인을 맞게 되니
면목이 없소이다. 더구나 내 첫 혼인도 아니요 재혼인데 부인과 같은 요조숙녀를 아내로 맞이하다니 내 복이 가분한 듯하오. 미안하고도 고맙소이다. 어린 신부가 살짝 고개를 들며 홍조 띤 얼굴로 말했다. 아니옵니다. 황망한 상황에서 대감을 난군으로 맞이하였사오나 한편으로는 저의 곤란한 처지를 감싸준 대감께 고마운 마음입니다. 비록 시간의 간극은 있사오나 이러한 인연 역시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뿐입니다. 불편한 마음은 접으셔요. 이렇듯 신혼밤은 부부의 주고받는 말 속에서 날이 밝았고 어린 신부의 청으로 혼인한 지 사흘도 안 되어서 부부는 서둘러 남편의 집으로 갔다. 어린 부인은 하루도 안 되어서 집안 살림을 꿰찼고 전처 소생의 아들을 살뜰히 챙겼다. 목대감은 한편으론 쑥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마음으로는 친구 조대감이 너무 고마웠다. 어린 부인은 이듬해 아들을 낳고 몇 년 터울로 아들 둘과 딸 다섯을 낳았다. 후에 이 세 아들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에 올랐고 그 후손들도 번창하였다. 특히 목대감에 이어 아들 서운과 손자 내선 3대가 기로서에 들어가는 명예를 얻었다. 목대감은 이 모든 행운이 친구 조대감의 덕분이라 생각하여 오래도록 친하게 지냈고 그 후손들도 인연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렇듯 목첨은 친한 벗의 도움으로 늦은 나이에 젊은 부인을 만나 집안을 번창시킬 수 있었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 벅자는 목첨 부부의 나이차가 많은 것을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겼으나 또 다른 이들은 나이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부부가 된 건 역시 하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여 아름답게 보기도 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운명처럼 주어진 환경에 낙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가꾼 어린 신부에게도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전생연분은 따로 있구나 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